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이게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아직 좀 확정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닌가,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그러니까 여러 학설이 겹치고 이게 정립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니 여야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나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민주당이 어떤 여당과의 협상 그런 시간을 가지기는커녕 단 30분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직후 오늘 오전에 환율이 1,48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경제가 대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 국무부도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체제를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같이 협력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지가 며칠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해볼 생각조차 없이 탄핵을 강행했을 때 이 후폭풍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말씀, 어떻게 오늘 상황 보셨는지요? 경제 위기, 환율 많이 오르고 힘들죠. 근데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안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 얘기하시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라서 미국에서 인정한 게 아니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고 인정한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기 2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2기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합의를 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11월 18일 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12월 3일 날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합의된 내용인데 뭘 합의를 더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는 거는요, 서로 간에 조건이 있었을 때 서로 간에 이 조건에 대해서 서로 절충하는 과정을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헌법 제111조 5항 2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선출과 지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해달라는 것이고요. 지난 2017년에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가 있잖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추천 모시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소장과 달리 대법원장의 추천 모시였기 때문에 추천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종족수 문제는 이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게만 코멘트를 드리면, 반론을 해주시죠. 네, 마치 이 비상계엄이 모든 원죄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 비상계엄을 저질렀습니까? 이 정치의 원죄로 들어가면 이 세상 어떤 사고도 100대 0의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리듯이 지금까지 29명의 그 탄핵 소추안을 제시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만 이제 오늘로써 9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꾸 민주당 측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과거에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은 국회목 추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지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이 법조계 사이에서도 명확한 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이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6인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민기적거렸던 과거의 그 얘기를 모두 다 빼고 아무튼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짧게 반론의 기회를 드릴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도 오늘 그 입장을 밝히면서 마찬가지로 29번째 탄핵안이 결정이 가결이 된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아쉽다 이런 이제 또 입장까지 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탄핵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민주당의 탄핵을 한 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한 거지 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한 겁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수당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비상계엄이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저 국민의힘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잘못됐다면서 탄핵은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요 인사를 탄핵했던 이유도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을 소추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닌 걸 국민도 잘 알잖아요. 이것은 탄핵 심판을 해보면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것이 가리면 되는 건데 이 탄핵을 하는 절차조차도 안 된다? 민주당은요 다수당이지만요 이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기괴한 현상에 대해서 탄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난 7명의 대통령이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25건을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은 행정부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행정부가 법률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부가 법률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해서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헬기 타고 군인이 내려와서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정황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 자, 두 분의 반론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또 대통령 그리고 또 국무총리 역할까지 해야 하는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당장 이 행정부 마비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서 대통령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요. 이제 오늘자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총리까지 이 직무가 아예 정지가 되면서 지금 사실 행정부는 올스탑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리실에 그나마 좀 산하의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정책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처 간의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재부가 과연 이제 외교 안보를 포함한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것이냐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 최상목 부총리 어떤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 아까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법률을 상당히 이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체리피킹을 한 측면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를테면 방통위 부위원장은 원래 법률상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법을 해석했습니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위원장급으로 치부를 해서 권한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시켜버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선 권한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리라는 직위를 기준으로 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법률에 의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넘겨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정말 190석 의회 권력을 가지고 행정부를 거의 탄압하고 짓누르는 수준의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드리죠. 그 방통위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에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예. 문제를 가지고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법적 검토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일이다. 이것을 권한이 없는 물론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법과 관련돼서 해석이 분분할 때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야당이 보기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고도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이 나라를 잠깐 동안은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총리가 국무조정실 아래에서 부처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그런 것들 사업 간의 어떤 중복적인 역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그런 거 했습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이 총리가 됐을 때와 공직자 출신 됐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여야가 똑같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적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아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좀 정상화해줘서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조금 없애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표결 상황도 짚어보면 투표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이뤄졌고 특히나 그 야당 의원들 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차피 저희 민주당은 이 200석은 필요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속내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조금 이탈표라는 표현보다 양심과 또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 소임을 좀 다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헌법재판관 당당하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안철수 의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사실 이걸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환으로 사실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이 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저력과 어떤 성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결과와 다른 이제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어떤 점을 좀 보셨는지? 저희가 사실 방금 짧게 이렇게 좀 디베이트한 데서도 왜 이탈표가 더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보다 훨씬 명분이 없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총리가 대체 뭘 했냐라고 사실 대단히 좀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3년 동안 국정과제 110개 이상의 국정과제를 관철시킴에 있어서 가장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가까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북유럽 국가들의 물가 몇 % 오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5%대, 6%대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IMF나 S&P나 OECD 같은 여러 이제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관리가 안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어떻게 이 총리가 한 게 뭐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일단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그 지점에서 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십 년간의 이제 관료 생활을 하면서 관료제의 소위 정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여러 평가를 받는 건데 아무래도 상관없고 부총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되묻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탄핵하시겠습니까? 예, 되물으셨으니까 당연히 탄핵해야죠. 예. 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잘할 거라는 확신이 적임자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 게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한 것이고, 그렇게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해받은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이 내란죄를 응징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겠다? 자, 보세요. 내년 4월 18일이면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예. 그러면 6인 체제에서 2인, 4인 체제로 줄어들 게 뻔합니다. 그러면 지금 6인 체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격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6인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상황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이미 합의된 것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속내입니까? 저희 민주당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서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유죄만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조기 대선과 개헌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일부가 저희는 지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탄핵을 시켜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잘할 거다. 그런 이유에서 탄핵을 한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이제 의결 정족수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야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있었고 결국 의원식 의장의 판단은 제적 과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점을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도래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안정협의체를 같이 꾸려서 한번 잘 해보자, 이제 민생을 되살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민주당식의 해석을 덧붙여서 대국민 담아 30분 만에 일을 벌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죽수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입법조사처에서도 뭐 유권에서 기능이 없습니다만 200명이냐 151명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발간된 해설서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해설서에서도 이 경우에는 권한을 기준으로 200명 정족수를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툼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물론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법안 가결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권한쟁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민주당식 방식으로 끝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하셨다면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말 이게 민주당의 목리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버티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점이 그래도 양당의 차이가 있다는 점 분명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헌재 판단이 나와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대해서 653페이지까지만 읽으신 것 같아요. 653페이지만 보면은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 200석이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654페이지 그 다음 장을 보면요, 본래 신분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본래 신분에 따라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조차도 사실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는요, 그 200명 찬성으로 탄핵을 시키려면 그건 대통령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까? 어쨌든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151석 찬성으로도 통과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를 한다면 이 쟁점이 사실 더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실 부분 이야기하신 거죠. 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명령을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심사숙고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총리 시절에 어떠한 공범, 내란 공범의 행위가 있었느냐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분이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전에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미 인지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고위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나와서 폭로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 국무회의 소집을 안 했어야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안 해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더 많은 국무위원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의 공범의 혐의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미 신분도 피해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민주당은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해외 신도 너무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덕수 권한 대행의 선의를 믿고 저희가 믿고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에 제가 있다면 순진한 거죠. 이 선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최상호 대행에게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공포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보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제에 부딪힌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탄핵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근데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거나 뭐 특검 공포 안 하면 탄핵하실 겁니까? 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금 잠재우는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민주당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닿아 있는 그 지금의 우려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권한대행이시잖아요. 이분께서 저는 헌법재판관 3명 정도는 꼭 임명을 해주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과는 달리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검과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도요. 국내인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된다. 경찰은 이래서 안 된다. 뭐 경찰은 이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을 수사기관과 수사 권한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공수처가 역량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검찰이 100명, 경찰이 120명. 근데 공수처는 40명의 수사 인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형사 소송에 관련된 쟁점 법안이 쟁점이 한 100가지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체포 후 48시간 만에 구속영장 칠 수 있을까? 구속영장 떨어진다고 하면은 20일 만에 기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도 좀 국민의힘에서 제발 좀 찬성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최우선은 어쨌든 헌법재판관 3명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꼭 임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박찬희 장관께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직위가 남아있고 국민의힘이 창출한 행정부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야당인 민주당에서 허락을 해줬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이런 표현은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법률을 따지기 앞서서 그럼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명이라는 정족수를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상식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그만큼 막대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그 존중이 반영된 정족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부터 지금 비롯된 여러 이제 환율이나 증시 리스크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기준으로 그 안정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또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냐면 151명이 정족수라는 게 지금 확정이 돼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 모두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종명 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정말 이 15명 중에 5명을 다 탄핵을 시켜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계엄 사태가 분명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의 빌미 삼아서 그 점령군 행세를 하고 행정부 전체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이런 부적절한 발상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설득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되셨는데 네.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행사하지 못했던 이 임명권을 본인이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임명권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고 위법적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경제부총리도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이 정치로 풀었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인 탄핵을 단 30분 만에 결정을 하고 하루 만에 의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됐냐면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이런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방금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보고 점령군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점령군은 이런 걸 보고 점령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으로 쏴든지 아니면 도끼로 찍어내려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모두 잡아라. 저는요 이런 말을 듣고 과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아라. 2차, 3차 하면 된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요. 장관 되자마자 수방사 비온 벙커를 리모델링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3월부터 준비가 됐었고 12월부터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8월부터 이 계엄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근데 다 현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여기에는요. 야당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여당 대표도 있어요. 이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러한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 사실, 공소 요지에 이런 사실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고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려고 한다면 정말 큰 역풍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언급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네,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게 검찰에 의해서 이 피의 사실이 일종의 공표가 된 상황인데 명확히 입증된 정보라고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노상원 사령관이 수첩에 적혀 있는 몇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게 체포조를 만들었고 사살 명령을 했다라는 식의 사실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라거나 이게 입증된 증거라는 게 아직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를테면 수첩 에 명시되어 있는 증거라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언제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했는지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피의사실 공표로 반론권 보장 없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가고 민주당은 이것들을 억측과 이제 또 확장 자가 발전을 통해서 재생산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이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여론전 행태는 좀 중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인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게 여론을 압박하고 왜 국민의힘은 이런 지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 부적절하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조국 사태 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똑같이 했던 말씀이라는 점 제가 되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